안녕하세요. 절세 전략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절세 전략을 세우는 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세금을 계산해주는 유용한 사이트도 소개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매수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보유한 다음에 목표한 가격에 도달하면 주식을 매도하죠. 주식을 사서 갖게 된 것을 취득, 판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끔 배당도 받죠. 취득, 양도, 배당 중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단계는 양도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봤다면 모르겠지만 이익을 봤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애플, 테슬라 등 해외 주식이나 SPY, QQQ, VOO 같은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순이익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제가 2021년에 애플이랑 SPY를 매도해서 애플에서 100만 원의 이익, SPY에서 300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400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4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순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거래 수수료나 환차익 등 경비까지 뺀 금액에다가 기본 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해요.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배당이 지급될 때 현지에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세금을 먼저 떼고 주는 거예요. 다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이 배당소득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첫 번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배당소득이 들어갑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은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의 범위에 양도소득은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해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선정할 때 포함됩니다. 두 번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정에는 양도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요. 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넘기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절세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초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올해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이 2, 30만 원대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적립식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세금까지 신경 써야 될 단계가 올 거예요. 또 중간에 주식을 현금화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절세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테슬라 생각해 볼까요? 10월 초만 해도 780달러대였는데요. 지금 1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단기 투자의 목적으로 780달러의 테슬라 10주를 사서 이제 1200달러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팔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될까요? 환율은 1100원이고 10월 초랑 지금 환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해볼게요. 수수료도 편의상 없다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780달러에 10주를 곱하고 1100원을 곱한 858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1200달러에 잘 매도했으니까 양도가액은 1200달러 곱하기 10주 곱하기 1100원. 1,320만 원입니다. 이 투자자는 1,320만 원에서 858만 원을 제외한 462만 원의 이익을 받네요. 그러면 기본 공제 금액 250만 원을 넘긴 거죠. 이 경우에는 과세 표준은 462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212만 원이고 양도소득세는 거기에 22%를 곱한 46만 6,400원이 됩니다. 10주가 아니라 30주를 샀다면 세금은 249만 9,200원이 될 거고요. 100주를 샀다면 961만 4천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공제 범위인 연 250만 원에 맞춰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 수익 실현한 금액을 다시 어디에 넣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입금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투자 종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가 전에 샀던 그 종목을 똑같이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이나 달러, 채권처럼 다른 자산에 투자해 본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700만 원까지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초에 115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나는 존버할 생각이었는데 왜 주식을 팔라고 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서로 퉁쳐주거든요. 이것을 손실통산이라고 예쁘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애플이랑 SPY를 매도해서 총 400만 원의 이익을 봤을 때 저는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보유하고 있던 델타항공에서 200만 원의 손실을 받고 이것을 매도했다면 애플에서 플러스 100만 원, SPY에서 플러스 300만 원, 델타항공에서 마이너스 200만 원이니까 다 더하면 순이익이 200만 원이죠. 공제 범위인 250만 원 안에 들어오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내가 200만 원이나 손실을 본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동일한 종목을 매수하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델타항공의 주가가 급등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산 종목들을 재매매하면 최종 수익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은 원화입니다. 내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랑 양도했을 때 환율이 다르면 환차익이나 환차손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인데 외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일 수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 손실난 종목을 매도해야지 생각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이 난 경우라서 손실통산이 원하는 만큼 안 될 수 있습니다. 제 계좌 한번 보실래요? 제 ARKK ETF도 보면은 원화로는 6.68% 수익인데 외화로는 0.75% 수익이잖아요.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주당 단가로만 계산하시지 말고 취득했을 때의 환율과 양도했을 때의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증여입니다. 가족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죠.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 및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줬다 뺏는 게 안 된다는 거죠.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5월 15일 날 증여했다면 5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때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A씨가 1억 원에 산 애플 주식이 한 10년 투자했더니 3억 원이 됐어요. 이 경우에는 순이익이 2억 원이죠. 하지만 A씨가 10년이 아니라 그 중간 어느 시점에 주식을 부인에게 증여를 했고 그때 평균 가격이 2억 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인이 애플 주식을 3억 원에 매도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순이익은 1억 원이 되고요. 순이익이 이렇게 줄어든 만큼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 관련된 부분은 다른 고려사항이 많아요. 본인의 자산 상태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증여했다면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뒤에 절세 전략을 짜주세요. 저는 올해 250만 원 안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저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원칙상으로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저는 찜찜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2021년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증권사에서 당신이 양도소득 250만 원 이상을 실현했으니까 양도소득을 신고하세요 이런 알림이 따로 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MTS를 켜시면
5월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 신고하세요. 필요하다면 저희 증권사 양도소득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이런 팝업이 뜨겠죠. 증권사에서는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기도 하는데요. 주로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떤 주식을 얼마에 팔 것인지 결정했다면 실제로 매도를 해야 될 텐데요. 막차를 타겠다고 12월 31일에 매도 버튼을 누른다면 그간의 계획이 물거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은 체결일, 즉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른 날짜가 아니라 결제일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 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결제 기준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를 확인하고 2021년 연중에 매도 결제가 되어야 됩니다. T+2, T+3 이런 건 다 영업일 기준이거든요. 주문이 체결된 뒤에 2영업일, 3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휴장일이 껴있으면 결제가 또 밀릴 수 있어요. 미국은 11월 25일, 6일은 추수감사절 때문에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라서 휴장한대요. 중국은 연말 휴장일이 없고요. 일본과 대만은 12월 31일, 홍콩은 12월 27일과 31일, 독일과 프랑스는 12월 24일과 31일에 쉰다고 합니다. 영국은 12월 24일, 27일, 28일, 31일이 휴장일이네요. 12월 31일에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주식시장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파이낸스에서 휴장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더보기란에 올려둘게요. 나의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하이투자증권의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보통은 증권사별로 로그인을 해야지 계산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로그인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얼마에 팔 것이다 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이용하시고 계시는 증권사 서비스에도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활용해주세요. 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죠. 여기에 세금까지 끼어 있으니까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세금은 내년 5월에 내더라도 올해 안으로 매도를 마무리 지어야 절세가 가능하겠죠. 넉넉하게 한 일주일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갖고 매도를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